일어나라. 첩년. 첩의 딸년이 아직도 내 집에 있는 게 꼴 보기 싫다. 당장 나가거라. 운이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오빠가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발로 밀었습니다. 수만 평 상속받은 오빠와 언니는 나를 내쫓았습니다. 산골 돌밭 2000평 문서만 아는 채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운이는 어떻게 이겨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박진사라는 거부가 살았습니다. 논밭이 수만 평이요. 은전도 수천 냥을 쌓아둔 부자였죠. 박진사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본처 김씨가 낳은 큰아들 박상, 둘째 딸 금이, 그리고 일찍 죽은 첩이 낳은 막내딸 운이었죠. 운이 모치는 운이가 겨우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운이의 삶은 지옥이었죠. 본처 김씨는 운이를 하인보다 못하게 대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찢어진 옷을 기워 입게 했죠. 오빠 박상과 언니 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첩의 딸이라고 놀리고 때리고 구박했죠.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박진사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한 달을 앓더니 결국 숨을 거두었죠. 장례가 끝나자마자 본처 김씨가 유산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박상을 불렀습니다. 너는 큰아들이니 양주 읍내의 기와집과 논밭 3만 평을 가져라. 은전 1000냥도 너의 몫이다. 박상은 크게 웃으며 절을 올렸죠. 둘째 딸 금이에게도 후했습니다. 너는 광주의 객주와 전담 15,000평을 가져라. 은전 500냥도 주마. 금이도 기뻐하며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운이를 부를 땐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너는 산골 돌밭 2000평을 가져라. 첩의 딸 주제에 이것도 과분하다. 운이는 고개를 숙였죠. 오빠 박상이 비웃었습니다. 돌밭이라니 쓸모도 없는 땅을 준다고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주는 게 나았겠습니다. 본처 김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 생각도 그렇다. 하지만 내 아버지 유언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구나. 언니 금이가 낄낄거렸습니다. 저 땅에서 뭘 하겠다고요? 바위나 주워 팔 셈입니까? 식구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운이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죠. 아버지는 왜 자신에게만 이런 땅을 주신 걸까요? 정말 자신을 미워하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오빠 박상이 운이의 방문을 박찼습니다. 일어나라. 첩년. 오늘 안으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운이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오라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상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첩의 딸년이 아직도 내 집에 있는 게 꼴 보기 싫다. 당장 나가거라. 그리고 명심해라. 한 톨의 쌀도 한 푼의 돈도 옷 한 벌도 가져갈 수 없다. 내 몸뚱이와 그 돌밭 문서만 들고 꺼져라. 본처 김씨도 나타났습니다. 그래, 당장 나가거라.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 식구들 눈에 거슬린다. 언니 금이는 문 밖에서 낄낄거리고 있었죠. 운이는 입고 있던 누더기 적삼 하나에 돌밭 문서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 오빠가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발로 밀었습니다. 대문을 나섰죠. 한겨울 찬바람이 살을 에웠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 큰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집이었지만 이제 자신의 집이 아니었죠. 운이는 울음을 삼키며 걸었습니다. 연꽃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었죠. 저자거리까지 걸어온 운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돌담 밑에 웅크리고 앉아 울기 시작했죠. 하늘도 무심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만 불어왔습니다. 운이가 저자거리 돌담 밑에서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선비가 지나가다 멈춰섰죠. 이석규라는 30대 초반의 선비였습니다. 과거에 번번이 낙방했지만 관상하게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죠. 석규는 우연히 운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처자의 골상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천정골이 열려 있고 음덕문이 선명했죠. 무엇보다 재물궁에 자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석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분은 조만간 대운이 따르고 크게 성공할 상인데 이런 곳에 있다니 이상하군. 하지만 석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관상 이야기를 꺼내는 건 예의가 아니었죠. 공손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 있으신 듯한데 괜찮으십니까? 운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석규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운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석규가 물었죠.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이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첩의 딸이라는 것,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오빠와 본처에게 쫓겨난 것을 다 말했죠. 석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참 힘드셨겠습니다. 운이는 또 눈물을 흘렸죠. 석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누추하긴 합니다만 날이 추우니 하룻밤 묵어 가시겠습니까? 갈 곳이 없으시다니 내일 방도를 함께 생각해 보시죠. 운이는 놀랐습니다. 낯선 선비가 자신을 거두어 주다니요. 하지만 달리 갈 곳도 없었습니다. 운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선비님. 석규는 운이를 자신의 초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말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죠. 하지만 운이에겐 천국 같았습니다. 적어도 따뜻한 아궁이 불이 있었으니까요. 석규는 보릿가루를 끓여 죽을 쑤어 주었습니다. 운이는 그 죽을 먹으며 또 울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었죠. 며칠이 흘렀습니다. 석규는 운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이야기도 많이 나눴죠. 석규는 운이의 말투에서 행동에서 그녀의 인품을 보았습니다. 석규는 20대의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인품의 운이 아가씨에게 마음을 조금씩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착하고 순박한 처녀였습니다. 게다가 관상도 훌륭했죠. 일주일째 되던 날 석규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운이 아가씨, 제가 감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운이가 고개를 들었죠. 석규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변변치 못한 선비입니다. 과거에도 계속 떨어졌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를 평생 아껴 모시고 싶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운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천대만 봤던 첩의 딸을, 그것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신을 받아주겠다니요. 그렇지 않아도 계속 이곳에 있기도 염치가 없어 눈치가 보이던 차였습니다. 선비님,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밭 하나뿐입니다. 아니, 돌밭까지 갈 수 있는 여비도 없어 그것도 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석규가 웃었습니다. 그 땅이 쓸모없을지 누가 압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저는 아가씨의 마음씨를 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운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감사합니다, 선비님. 제가 가진 모든 걸 다해 선비님을 섬기겠습니다. 석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처녀의 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조만간 큰 운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그 복에 함께하고 싶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 착한 마음씨였다.
둘은 간소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증인도 없고 잔치도 없지만 혼례복은 빌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저 하늘에 절을 올리고 서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둘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갈 곳은 운이가 물려받은 황무지뿐이었죠. 석규는 자신의 전 재산을 꺼냈습니다. 은전 5냥이었습니다. 석규가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양주까지 가는 여비와 당분간 먹을 양식을 삽시다. 그리고 농기구도 사야 합니다. 운이가 물었죠. 그걸로 충분할까요? 석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해야죠.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으니까요. 운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장으로 나갔습니다. 은전 2냥으로 보릿가루 1섬, 소금, 그리고 양주까지 가는 여비를 댔습니다. 나머지 3냥으론 헌 괭이 하나, 낡은 삽 하나, 무딘 낫 하나를 샀죠. 다른 건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부부는 짐을 꾸려 길을 떠났습니다. 황무지를 향해서 말이죠.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둘은 알 수 없었습니다. 양주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걸어서 이틀이 걸렸죠. 첫날 밤은 주막에서 잤습니다. 허름한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드디어 황무지에 도착했습니다. 운이가 물려받은 2000평의 땅이었죠. 하지만 땅을 본 순간 부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땅이 아니었습니다. 돌산이었죠. 사람 머리만 한 바위들이 온 땅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잡초도 제대로 자라지 않을 정도였죠. 석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정말 황무지로군요. 운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땅을 자신에게 준 걸까요? 그때 운이의 눈에 뭔가 보였습니다. 땅 한쪽 구석에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있었죠.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벽도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저기 집이 있어요, 여보. 석규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봅시다. 둘은 초가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고 안은 온통 먼지투성이었죠. 하지만 비바람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석규가 말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야겠소. 새로 집을 지을 형편은 안 되니까요. 운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둘은 초가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거미줄을 걷어냈죠. 그러다 운이가 벽 틈새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종이 뭉치였습니다. 석규가 조심스럽게 펼쳤죠.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박진사의 글씨였죠. 운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석규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운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곳에 온 것이겠구나. 아비는 내게 미안하다. 다른 형제들에게 기름진 땅과 재물을 주고 너에게는 이 황무지를 준 것을 말이다. 하지만 아비에게는 생각이 있었단다. 운이에게 기름진 땅과 은전을 준다고 했다면 욕심 많은 본초와 남매들이 분명 내가 죽고 나서 빼앗고 말았을 것이다. 이 땅은 황무지로 빼앗기지도 않을 것이고 증조부께서 물려주신 땅이다. 증조부께서는 이 땅에 무언가 큰 뜻을 품고 계셨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아비도 정확히 모른다. 다만 이 땅을 잘 지키라고 하셨을 뿐이다. 아비는 내 오빠와 언니를 보며 알았다. 그들은 재물을 주면 탕진할 사람들이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착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비는 너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이다. 이 땅을 잘 일구어라.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증조부의 뜻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아비는 너를 믿는다. 편지를 다 읽자 운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사랑했던 거죠.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겁니다. 석규도 숙연해졌습니다. 박진사의 뜻이 깊었구나. 이 땅에 뭔가 비밀이 숨어 있는 게 틀림없소.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운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여보. 아버지의 뜻을 꼭 이루겠어요. 이 땅을 반드시 일구겠습니다. 석규가 운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운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아버지의 편지는 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황무지는 그저 돌밭이 아니었습니다. 증조부의 뜻이 담긴 아버지의 기대가 실린 땅이었죠. 둘은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을 일구겠다고, 반드시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겠다고. 석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관상을 보면 조만간 큰 운이 찾아옵니다. 크게 성공할 쌍이요. 아마도 이 땅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믿고 기다립시다. 운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보.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날 밤 부부는 초가집에서 첫 밤을 보냈습니다. 추웠지만 서로의 온기로 견뎠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땅을 일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부부는 일어나 땅을 살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온통 돌과 바위뿐이었습니다. 석규가 말했습니다. 일단 작은 부분부터 돌을 치웁시다. 조금씩 넓혀가는 거요. 운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규는 괭이를 들었습니다. 평생 글만 읽던 손이었죠. 괭이를 휘두르는 게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운이는 삽으로 돌을 파냈습니다. 작은 돌은 손으로 집어서 한쪽으로 옮겼죠. 큰 바위는 둘이서 함께 굴렸습니다. 첫날 겨우 한 평 정도를 치웠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죠. 둘째 날 물집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석규의 손등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운이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보릿가루를 물에 풀어 죽을 끓여 먹었죠. 하루 두 끼였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우 몇 평 정도를 치웠죠.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초가집은 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운이는 찢어진 옷으로 벽틈을 막았죠. 그래도 추웠습니다. 밤이면 둘이 꼭 껴안고 잤습니다. 그래야 얼어 죽지 않았죠. 석규는 운이를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봄이 오면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봄이 와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돌을 치워도 끝이 없었죠. 땅속 깊은 곳에도 돌이 박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 돌밭에서 뭘 키운다고? 미친놈들이야. 어느 날 오빠 박상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금이도 함께였죠. 둘은 말을 타고 왔습니다. 오빠가 비웃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거지보다 못하구나. 언니도 코웃음을 쳤죠. 저런 돌밭을 일군다고 고생하네.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석규가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죠. 오빠와 언니는 한참 구경하다 갔습니다. 그날 밤 운이는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석규가 운이를 안았습니다. 당신의 관상을 믿으시오. 반드시 큰 운이 찾아올 겁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00평 정도를 치웠죠. 하지만 아직도 땅은 황무지였습니다.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땅이 너무 척박했죠. 2년째 부부는 더 깊이 땅을 팠습니다. 척박한 흙을 파내고 새 흙을 넣어야 했죠. 하지만 새 흙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산에서 낙엽을 모아 땅에 섞었습니다. 도토리를 주워다 가루를 내서 먹었죠. 풀뿌리도 캐서 끓여 먹었습니다. 운이의 얼굴은 까맣게 탔습니다. 손은 굳은 살이 박혔죠. 석규의 등은 활처럼 굽었습니다. 머리카락엔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매일 읽었죠.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2년째 겨울, 보릿가루마저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었죠. 운이는 산에서 칡뿌리를 캐왔습니다. 그걸 삶아 먹으며 버텼습니다. 석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땅에 뭔가 있는 걸까? 증조부의 비밀이란 게 정말 있을까?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걸까? 하지만 운이의 관상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대운이 딸을 상이었죠. 석규는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버티자. 3년째 봄이 왔습니다. 부부는 이제 300평 정도를 치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황무지였죠. 석규가 말했습니다. 좀 더 깊이 파봅시다. 혹시 땅속에 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운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더 깊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자, 두 자, 석 자. 점점 깊어졌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3년째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석규가 깊이 땅을 파고 있었죠. 괭이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뭔가에 부딪혔습니다. 딱 하는 소리가 났죠. 석규는 또 바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바위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었죠. 좀 더 쨍한 소리였습니다. 석규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리 좀 와보시오. 운이가 달려왔죠. 둘은 조심스럽게 흙을 파냈습니다. 손으로 흙을 걷어냈죠. 그러자 뭔가 둥근 것이 나타났습니다. 옹기였습니다. 큰 항아리였죠. 석규와 운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석규가 더 파냈습니다. 항아리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또 하나, 또 하나. 연달아 항아리들이 나왔죠. 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뭔가요? 석규도 손이 떨렸습니다. 모르겠소. 일단 뚜껑을 열어봅시다. 항아리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둘은 숨이 멎었습니다. 푸른빛이었습니다. 하늘빛 같은 아름다운 푸른빛이었죠. 항아리 안에 청자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석규가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려청자였습니다. 비색 청자, 그것도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죠. 석규는 글을 읽으며 골동품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이건 보물이었습니다. 운이야, 이건 고려청자요. 그것도 아주 귀한 것이요. 운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여보? 석규가 설명했습니다. 고려시대에 만든 자기입니다. 지금은 만들 수 없는 비법으로 만든 거죠. 하나의 은전 수십 냥은 할 겁니다. 운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작은 그릇 하나가 은전 수십 냥이요? 석규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요. 둘은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10개, 20개, 30개. 해가 질 때까지 파냈습니다.
모두 100개가 넘는 항아리가 나왔죠. 모든 항아리에 청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비색 청자, 상감 청자, 매병, 향로, 접시, 잔.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모두 훌륭한 작품들이었죠. 석규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것이 증조부의 비밀이었구나. 외란 때 이 귀한 것들을 땅에 묻어 숨긴 거였어. 운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이 땅에 큰 뜻이 있다고 하신 게. 석규가 운이를 안았습니다. 당신의 착한 마음씨에 하늘이 그리고 아버님이 보상해 주신 것이요. 운이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죠. 3년간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런 보물이 나오다니. 석규가 청자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가치였습니다. 이것들을 팔면 거부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석규는 신중했습니다. 당장 다 팔면 안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팔아야 해요. 한꺼번에 팔면 값이 떨어질 수 있어. 운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보? 석규가 말했죠. 일단 가장 좋은 것 몇 개만 골라서 한양에 가져갑시다. 큰 거상에게 보여주는 거요. 다음 날 석규는 가장 훌륭한 청자 10점을 골랐습니다. 보자기에 싸서 등에 졌죠. 한양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한양의 큰 거상, 김상인을 찾아갔습니다. 골동품을 다루는 거상이었죠. 석규가 청자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김상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고려 청자가 아니오? 그것도 최상품이로군. 어디서 구하셨소? 석규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처가의 땅에서 나왔습니다. 선조께서 외란 때 숨긴 것 같습니다. 김상인이 감탄했습니다. 놀랍소, 정말 놀라워. 이런 물건은 보기 힘듭니다. 얼마를 원하시오? 석규가 물었죠. 적정한 값을 쳐주시면 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김상인은 한참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10점에 은전 300냥을 드리겠소. 석규는 깜짝 놀랐습니다. 300냥이요? 김상인이 웃었죠. 이게 적정가요? 오히려 제가 이득을 보는 겁니다. 혹시 더 있소? 석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조금 더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우선 둘러댔다. 김상인의 눈이 빛났죠. 그럼 계속 거래합시다. 제가 다 사드리겠소. 석규는 은전 300냥을 받고 양주로 돌아왔습니다. 운이에게 은전 보따리를 보여주자 운이는 기절할 뻔했죠. 여보, 이게 정말 우리 돈인가요? 석규가 웃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돈이요. 그것도 이제 시작일 뿐이요. 석규는 청자들을 계속 한양의 김상인에게 팔았습니다. 한 번에 10여 점씩 가져갔죠. 매번 수백 냥씩 받았습니다. 반년 만에 은전 3,000냥이 모였습니다.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죠. 부부는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석규가 말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집을 짓읍시다. 운이도 기뻐했죠. 부부는 황무지 옆에 큰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방도 여러 개 만들고 창고도 지었죠. 하인도 몇 명 고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거지 같던 부부가 어떻게 부자가 됐지? 소문이 퍼졌죠. 땅에서 보물이 나왔다더라. 고려 청자가 쏟아져 나왔다더라. 소문은 양주를 넘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운이의 오빠와 언니에게도 들어갔죠. 오빠 박상이 황급히 찾아왔습니다. 언니 금이도 함께였습니다. 본처 김씨까지 따라왔죠. 기와집 앞에 선 세 사람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운이네 집이 자기들 집보다 컸습니다. 하인들도 더 많았죠. 오빠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운아, 나왔거라. 오빠가 왔다. 운이가 나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있었죠. 예전에 거지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빠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운아, 오래간만이구나.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안 찾아뵀지. 운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언니 금이가 나섰죠. 운아, 우리 가족 아니냐? 내가 잘 됐다니 기쁘구나. 그런데 좀 나눠줄 수 있지 않겠니? 본처 김씨도 말했습니다. 운아, 내 어미가 나다. 자식이 잘 되면 어미를 돌봐야지. 운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갑게 말했죠. 어머님, 전 어머님의 딸이 아닙니다. 어머님은 제게 한 톨의 쌀도 주지 말라 하셨죠. 오빠 박상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그때 일이고. 운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오라버님은 제게 한 푼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신발도 없이 쫓아내셨죠. 언니 금이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운아. 이제 우리 다시 잘 지내자. 운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 여러분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한 톨의 쌀도 한 푼의 돈도 안 가져갔잖아요. 석규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죠. 우리는 여러분과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오빠 박상이 화를 냈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 우리가 가족인데. 석규가 단호하게 말했죠. 가족이라면 그때 따뜻하게 대하셨어야죠. 맨발로 쫓아낼 때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본처 김씨가 욕을 퍼부었습니다. 첨년이 주제도 모르고. 하지만 석규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을 시켜 세 사람을 내쫓았죠. 오빠와 언니는 분해하며 돌아갔습니다. 저 첨년이 감히. 우리가 준 땅에서 나온 보물인데. 하지만 법적으로는 운이의 것이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준 땅이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석규가 운이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오? 그래도 가족인데. 운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보. 저들은 저를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이제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석규가 운이를 안았습니다. 당신이 옳소.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풉시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이요. 운이가 물었죠. 어떻게요? 석규가 말했습니다. 제게 생각이 있소. 우리 재산을 좋은 곳에 씁시다. 단지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사는 거요. 운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여보. 그게 뭔데요? 석규가 눈을 빛냈습니다. 서당을 짓읍시다. 큰 서당을요.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요. 석규와 운이는 황무지였던 그 땅에 큰 서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크게 지었죠. 교실도 여러 개 만들고 기숙사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방을 붙였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친다고요. 밥도 주고 옷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한다고 했죠.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했죠. 공짜로 가르쳐준다니 무슨 속셈일까? 하지만 용기 내어온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고아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떠도는 아이였죠. 석규는 그 아이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잘 왔다. 여기서 배우고 싶으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이는 아이에게 밥을 주고 옷을 입혔습니다. 방도 내주었죠. 아이는 울었습니다.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첫 아이가 오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말 공짜로 가르쳐주고 먹여준다더라.
둘째 아이가 왔고 셋째 아이가 왔습니다. 한 달 뒤엔 10명이 되었죠. 모두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습니다. 고아도 있고 첩의 자식도 있었습니다. 석규는 직접 글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했죠. 논어도 가르치고 맹자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거란 걸 알았죠.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운이는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밥을 지어주고 옷을 빨아주었죠. 아픈 아이가 있으면 약을 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운이를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운이도 아이들을 자식처럼 아꼈죠.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아이들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석규 혼자서는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석규는 훌륭한 선비들을 초빙했습니다. 높은 월급을 주고 모셔왔죠. 선비들도 석규의 뜻에 감동했습니다. 서당은 점점 커졌습니다. 전국에서 아이들이 몰려왔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운이 부인의 서당에 가면 공짜로 배울 수 있다고. 사실상 조선시대에는 책값이 너무 비싸고 양인은 서당에 가서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첫 소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소가는 양인 신분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서당 아이들 중 시험 보는 아이들에게 양아들로 입적해졌죠. 서당의 큰 아이들이 도전했죠. 석규는 긴장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3명이 합격했습니다. 생원 2, 진사 1였죠. 석규와 운이는 기뻐 어쩔 줄 몰랐죠. 합격한 아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 운이와 석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4년째엔 5명이 합격했습니다. 5년째엔 10명이 합격하고 3명은 대과에 합격했죠. 서당의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조정에서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임금이 석규와 운이를 불렀죠. 둘은 궁궐로 올라갔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경들의 공이 크도다.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쳐 나라의 인재로 만들었으니 상을 내리겠노라. 임금은 석규에게 벼슬을 내렸습니다. 운이에게는 정려를 내렸죠. 부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당으로 돌아온 날 아이들이 모두 나와서 맞았습니다. 스승님, 마님, 축하드립니다. 석규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희 덕분이다. 너희가 열심히 공부해준 덕분이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라. 아이들이 대답했죠. 네, 스승님. 운이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바라신 것이구나.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것. 그게 진짜 유산이었구나. 10년이 흘렀습니다. 서당에서 배출한 관리가 2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청렴한 관리가 되었죠.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운이를 성인이라 불렀습니다. 황무지의 성인이라고요. 석규도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부부는 행복했습니다. 재물도 많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죠.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10년이 흐르는 동안 운이의 오빠와 언니는 몰락했습니다. 오빠 박상은 도박에 빠졌죠. 매일 도박장에 드나들었습니다. 처음엔 이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잃기 시작했죠. 논밭을 팔아 도박빚을 갚았습니다. 기와집도 팔았습니다. 결국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죠. 아내와 자식들은 떠났습니다. 언니 금이는 사치에 빠졌습니다. 비싼 옷만 입고 비싼 음식만 먹었죠. 남편도 방탕했습니다. 객주 장사가 망했습니다. 빚이 쌓였죠.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금이는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남편은 도망갔고요.
금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본처 김 씨는 병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죠. 석 달을 앓다가 쓸쓸히 죽었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죠.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어느 날 둘은 결심했습니다. 운이를 찾아가자. 이번엔 진심으로 사과하자. 둘은 운이의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맨발이었죠. 10년 전 운이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서당 앞에서 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운아, 제발 나와다오. 오빠가 잘못했다. 운이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오빠와 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빠 박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운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너를 그렇게 냉정하게 대한 게 후회된다. 언니 금이도 울었습니다. 운아, 나도 미안해. 내가 힘들 때 돕지 못하고 비웃었어. 제발 용서해다오. 운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석규가 옆에 와서 속삭였죠. 어떻게 하시겠소? 운이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오라버님, 언니. 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운이가 말을 이었죠. 10년 전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오빠와 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운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용서하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고난이 저를 키웠으니까요. 오빠가 울먹였습니다. 운아. 운이가 웃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씻고 옷 갈아입으세요. 밥도 드리고요. 석규가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두 분을 모셔라. 잘 대접하고. 오빠와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이 대접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었지만 운이의 마음에 감사했죠. 며칠 뒤 운이가 둘을 불렀습니다. 오라버님, 언니, 여기서 일하시겠어요? 서당 관리를 도와주세요. 오빠 박상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도 되겠니? 운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새로 시작하세요. 둘은 서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아이들 식사 준비도 도왔죠.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둘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오빠와 언니는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했죠.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석규가 운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하오. 가족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다니. 운이가 웃었습니다. 제 관상에 음덕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덕을 베푸는 복이라고요. 석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그 말이 맞았소. 당신의 관상은 타고난 것이지만 진짜 복은 당신이 만든 거요. 당신의 선한 마음이 만든 겁니다. 그날 일찍 출발하여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운이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황무지를 주신 이유를요. 그건 저를 시험하신 거였죠. 석규도 옆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현명하셨습니다. 딸에게 가장 큰 유산을 주셨습니다. 운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인내를 주셨어요. 시련을 견디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짜 보물을 숨겨두셨죠. 하지만 진짜 보물은 청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진짜 유산은 사람을 키우는 마음이었어요. 고난을 겪어봤기에 저는 고통받는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석규가 말했습니다. 맞소. 그게 진짜 유산이었소. 운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요. 가장 힘든 길을 주셨지만 그게 가장 큰 사랑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운이와 석규는 주변에서 하룻밤 자고 다시 서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죠. 오빠와 언니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거죠. 그날 밤 석규가 운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관상술이 틀리지 않았소. 당신은 정말 크게 성공했소. 조만간 대운이 따를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죠. 운이가 웃었습니다. 여보도 저를 만나 복을 받으신 거예요. 석규도 웃었죠. 그렇소. 당신 복에 제가 기댄 거요. 둘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황무지였던 그 땅엔 이제 큰 서당이 서 있었죠. 수백 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운이의 서당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유명한 서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출한 관리가 100명이 넘었죠. 모두 백성을 위해 일하는 청렴한 관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운이를 황무지의 성인이라 불렀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그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박진사가 막내딸에게 황무지를 준 이유. 그건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마음을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운이는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황무지는 이제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게 진짜 유산이었습니다.